단결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유튜브랑 커뮤니티가 보면 다들 이러고 있어요. 엔비디아 주가 언제 오르나요? 아이온 Q 지금 사도 되나요? 양자 컴퓨터는 아직 먼 얘기 아니에요? 이런 말만 주야장천 떠들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1경원짜리 미래시장에서 여러분 혼자만 구경꾼으로 남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새서 월가 리포트 뒤지고 기술 문서 팩트체크 싹 다 끝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진짜로 뭘 팔고 있는지, 아이온 Q가 왜 미국 국방부랑 공군을 동시에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이 두 회사가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제국으로 합쳐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오늘 싹 다 뜯어왔으니까 딱 집중해봐요. 오늘 영상은 일반 채널들이랑 순서가 달라요. 보통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로 오는데 저는 거꾸로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뇌관부터 건드리고 거기서 거꾸로 뿌리를 캐내려고 해요. 왜냐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1부, 지금 양자 컴퓨팅 시장에서 터진 핵폭탄, 아이온 Q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선생님들,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에 양자 컴퓨팅 종목들 다들 보셨죠? D-Wave, 리게티, 아이온 Q. 이 친구들이 갑자기 5일 만에 30에서 40%씩 올라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뉴스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구글의 양자칩 발표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혼자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뇌관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온 Q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이온 Q는 원자를 진공 상태에 가두고 레이저를 쏴서 정보를 처리하는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공동 창업자 중에 한국인 과학자 김정상 교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덕분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뭔가 친근한 회사죠.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오늘 이렇게 흥분해서 나왔냐고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터졌어요. 첫 번째, 미국 국방부 산하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다들 다르파라고 아시죠? 인터넷의 전신인 아파넷 만들고 스텔스기 개발하고 GPS 만든 그 기관이요. 그 다르파가 아이온 Q를 찍었어요. HARQ 프로젝트 수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PC방 가면 여러 대의 컴퓨터가 랜선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움직이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결국 이게 필요해요. 양자 컴퓨터 한 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대를 묶여야 진짜 파괴력이 나와요. 다르파가 아이온 Q한테 딱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서로 다른 종류의 양자 컴퓨터들을 하나의 고속 네트워크로 묶어버리는 양자 인터커넥트 아키텍처를 개발하라고요. 여러분, 다르파가 누굴 함부로 찍겠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그널인지 감이 오세요? 두 번째, 미국 공군연구소 AFRL이라고 하죠. 거기랑 공동 프로젝트에서 원격 양자 시스템 연결을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 양자 컴퓨터 한 대 놓고 부산에 양자 컴퓨터 한 대 더 놓아요. 이 두 대를 방자, 즉 빛의 입자를 이용해서 양자 얽힘 상태로 연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왜 소름 돋냐면요. 이걸로 통신을 하면 절대 해킹이 안 돼요. 왜냐고요? 양자 정보는 누군가 중간에서 훔쳐보려고 건드리는 순간 정보 자체가 붕괴되거든요. 도청하는 순간 데이터가 사라지는 통신망이에요. 이게 바로 양자 인터넷의 첫 번째 문이 열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미국 국방부랑 공군이 왜 이토록 이 기술에 미쳐 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건 단순한 기술 연구가 아니라 미래 전쟁의 승패를 가를 국가 안보 핵심 인프라예요. 그리고 절대 우연이 아닌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우주군 작전사령관 출신인 존 레이몬드 장군이 최근 아이온 Q 이사회 임원으로 합류했거든요. 군산복합체의 막대한 자본이 아이온 Q로 쏟아질 준비를 마쳤다는 시그널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봤을 때 저 머리카락 다 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2부.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미국이 이렇게 다급하게 양자 인터넷 구축에 혈안이 됐을까요? 지금 뉴스에서는 단순히 중국이 반도체 따라잡으려 한다,
이런 말만 하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숫자를 하나 드릴게요. 현재 전 세계 양자 컴퓨팅 특허 추원 건수의 60%를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미국이요?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에서 2030년까지 양자 컴퓨팅 광범위한 보급을 목표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박아놨어요. 반면에 미국이랑 영국은 각각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돈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은 이미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수천 킬로미터 거리에 양자 암호 통신망을 깔아버렸어요. 이걸 해킹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미국 입장에서는 등골이 오싹한 거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뭔지 아세요? 어벤져스 결성이에요. 민간 기업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중국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 어벤져스의 소프트웨어 기반을 만드는 게 엔비디아고, 하드웨어 최전선에서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아이온큐예요. 160억 달러짜리 판이 깔리고 있어요. 돈이 가는 곳에 산업이 가고, 산업이 가는 곳에 주가가 오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의 종착지가 어딘지 이제 보이시죠? 3구. 그럼 엔비디아는 이 판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엔비디아는 AI 칩 파는 회사인데 양자 컴퓨터랑 무슨 상관이야? 양자 컴퓨터 나오면 오히려 엔비디아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멍청하고 위험한 오해입니다. 엔비디아는 양자 시대가 오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심지어 자기 돈 쏟아부어서 그 시대를 직접 앞당기고 있어요. 왜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실리콘 반도체와 슈퍼컴퓨터가 가진 연산의 한계라는 벽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AI가 더 똑똑해지려면 지금보다 수만 배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기존 물리법칙으로는 칩이 그냥 녹아내려 버려요. 이 벽을 뚫을 유일한 치트키가 양자 컴퓨팅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팅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쿠다큐라는 양자 컴퓨팅 전용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배포했고, 이직 모델이라는 AI 기반 양자 오류 수정 알고리즘도 발표했어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전 세계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양자 코딩을 하게 되는 구조를 이미 다 짜놓은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 회사 진짜. 4부. 자, 이제 뿌리로 내려가 볼게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회사가 됐는지 젠슨 황 이야기해 드릴게요. 선생님들, 지금 유튜브에 떠도는 엔비디아 성공 스토리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냥 AI 시대 잘 만났네, 운 좋았네, 이 정도로 끝내거든요. 근데 그건 껍데기만 본 거예요. 진짜는 훨씬 소름 돋아요. 1993년으로 시간을 돌려볼게요. 캘리포니아에 데니스라는 흔한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킹콩 피자 같은 동네 식당이에요. 여기서 3명의 청년이 커피 마시면서 냅킨에 끄적여서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그런데 이 회사, 역사상 3번이나 완전히 공중분해 될 뻔했어요. 첫 번째는 1995년이에요. 전체 직원 100명이 영혼 다 갈아 넣어서 MB1이라는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출시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엑스라는 완전히 다른 그래픽 표준을 발표해버려요. NV1은 호환조차 안 되는 깡통이 됐고, 회사는 즉각 파산 직전이에요. 이때 젠승황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직원 65명을 해고해요. 눈물 흘리면서요. 그리고 남은 35명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남은 총알은 딱 한 발뿐이다. 다음 칩 개발에 모든 걸 건다. 여기서 진짜 방귀가 터져요. 반도체 만들 때는 보통 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테스트하고, 버그 잡고, 그 다음에 양산 들어가요. 이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요. 시제품 만들 시간도 돈도 없어. 프로토타입 과정 통째로 건너뛰고, 머릿속으로 상상한 설계도 그대로 양산 공장으로 돌린다. 이거예요. 만약 설계도에 아주 작은 버그라도 하나 있으면 그냥 회사 문 닫는 거예요. 러시안 룰렛이죠? 근데 이게 기적처럼 성공했어요. 브레이크 뽑아버리고 절벽 앞에서 엑셀 밟은 거예요. 두 번째 결정은 2006년이에요. 젠슨 황이 갑자기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선언해요. 하드웨어 그래픽카드 팔던 회사가 개발자용 소프트웨어를요? 당시 임원들이 결사반대했어요.
당장 GPU 성능 올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돈도 안 되는 소프트웨어 놀이터를 수천억 들여서 왜 만드냐고요. 근데 젠슨 황은 뚝심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절대 권력이 됐습니다. 왜 쿠다가 이렇게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유를 하나 들게요. 저 어릴 때 동네에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었어요. 입장료는 비싼데 거기 롤러스케이트를 아예 그 링크에 최적화해서 만들어 놨어요. 다른 데서 빌린 스케이트는 그 링크 바닥에서 미끄러지기만 하고 거기 롤러스케이트만 완벽하게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한번 거기서 타는 법 배우면 다른 링크는 못 가는 거예요. 쿠다가 딱 이거예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연구원, 물리학자, 기상학자들이 쿠다로 코딩하는 법을 배웠어요. 경쟁사인 AMD가 아무리 싸고 좋은 칩 내놔도 안 넘어가요. 우리 회사가 10년 동안 쿠다로 짠 코드 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면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게 엔비디아의 경제적 해자예요. 아무도 못 깨는 락인 구조예요. 세 번째 위기는 2018년 크립토 붕괴예요. 비트코인 채굴 붐이 꺼지면서 GPU 수요가 하루아침에 증발했고 주가가 고점 대비 70% 폭락했어요. 이때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요. 크립토 채굴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모든 방향성은 AI에 올인한다. 공포 상황에서 몸살이는 게 아니라 더 거대한 파도로 뛰어들어서 전 직원을 공격수로 개최해버린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보고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과거에 위기 잘 극복한 건 알겠는데 지금은 이미 전 세계 1등 아니에요?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배당이나 주면서 쉬엄쉬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젠슨 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직원들 숨막히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는 상대가 AMD도 인텔도 아니에요. 그가 지금 멱살 잡고 싸우고 있는 상대는요. 바로 물리법칙 그 자체예요. 오브. 빛의 속도와 싸우는 회사.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프로젝트 소요 시간을 20% 줄이라고 지시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결제 라인 한 단계 줄이거나 야근 좀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보통 기업들의 점진적 개선 방식이에요. 젠슨 황의 뇌는 완전히 달라요. 그가 엔지니어들 쪼아댈 때 항상 쓰는 개념이 빛의 속도예요. 비유 하나 들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면 2시간 30분 걸려요. 경영진이 우시간으로 줄여봐 하면 일반 엔지니어는 정차 횟수 줄이거나 엔진 출력 높이거나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젠슨 황은 회의실에 들어와서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써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빛으로 쏘면 몇 초 걸려? 엔지니어들이 당황하면서 0.001초도 안 걸리죠? 라고 하면요. 젠슨 황이 핏대 세우면서 말해요. 물리적으로 제일 빠른 게 0.001초인데 우리 기차는 왜 이렇게 더럽게 느린 2시간 30분이냐? 중간에 뭔 저항이 있길래 이따위 결과 나오는 거야. 한계점에서부터 거꾸로 역산해서 기차 형태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 이게 젠슨 황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 설계도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물리법칙의 한계에서부터 거꾸로 아키텍처 자체를 새로 창조해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즐겨 쓰는 제1원칙 사고의 극단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칩 안에서 데이터 주고받는 게 느리면요. 칩 두 개를 아예 하나로 붙여버려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게 느리면요. SK 하이닉스 불러다가 메모리를 프로세서 바로 옆에 찰싹 붙여서 통째로 포장해버려요. 서버들끼리 통신하는 게 느리면요. 구리선 다 뽑아버리고 빛으로 통신하는 광통신과 NV링크라는 독자 극역 고속도로를 깔아버려요. 여기서 시청자분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매번 백지 상태에서 새로 설계하면 리스크 엄청 크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감히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 직원들은 자기네가 설계한 칩을 써서 AI를 돌리면서 새로운 칩을 설계하고 있어요. AI가 AI를 설계하는 폭발적인 선순환 고리에 이미 올라탄 거예요. 젠슨 황이 엔비디아 직원은 모두 AI의 헤비 유저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6부. 자, 이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젠슨 황이 인터뷰에서 피를 토하듯이 이렇게 호소해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를 GPU 쪼가리 파는 반도체 회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아니, GPU 안 팔면 뭘 판다는 거냐고요? 바로 지능입니다.
인텔리전스예요. 지능을 파는 거예요.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시죠? 비유 하나 대게요. 라면 공장 아세요? 밀가루랑 스프 배합해서 라면이라는 결과물을 찍어내잖아요. 엔비디아는 자기네가 라면 공장에 반죽기 하나 납품하는 하청업체가 아니라고 선언한 거예요.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엔비링크라는 초고속 통신망, GPU를 다 묶어서 거대한 AI 팩토리, 즉 지능 공장 전체의 턴키 솔루션을 통째로 팔겠다는 거예요. 라면 공장 전체를 파는 거예요. 그 AI 팩토리에서 찍혀 나오는 게 뭐냐고요? 지능이에요. 그리고 이 지능을 사고 파는 단위를 토큰이라고 해요. 여러분 챗 GPT나 클로드에 질문 넣으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토큰이 소모되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 달라고 하듯이 기업들이 지능 100만 토큰 주문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내부에서는 이미 일하는 방식이 뒤집혔어요. 옛날에는 몇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엑셀 두드렸는지가 평가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팀장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이번 달에 토큰 몇 개 썼어? AI 에이전트 몇 개 돌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혼자 인간내로 낑낑대지 말고 회사가 돈 내고 AI 팩토리에서 사온 지능을 마음껏 써서 생산성을 100배로 튀겨내라는 거예요. 연봉 1억인 직원이 한 달에 AI 토큰 사용료로 5천만 원 썼다고 해요. 옛날 같으면 해고당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 토큰 써서 10억치 같이 만들어냈으면 박수 쳐줘요. 이게 토큰 이코노미의 실체예요. 7부, 밸류에이션 점검. 그러면 지금 이 주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고요? 제가 직접 뜯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먼저 볼게요. 2026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약 2조 7천억에서 3조 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트럼프 반세 이슈로 한 차례 도정을 받긴 했죠. 근데 재무제표를 보면 진짜 기이해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약 25배인데 PSR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 매출이 1,3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2,000억에서 2,50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60%에 육박해요. 멍치는 코끼리인데 달리는 속도는 치타예요. 여기서 제가 새로운 관점 하나 드릴게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횡보한 이유 아세요? 뉴스에서는 AI 거품론, 중국 수출 규제 이런 말만 하는데요. 진짜 이유는 납품 병목이에요. 엔비디아는 이미 블랙웨이 설계 다 끝내놓고 루빈도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걸 돌리려면 엄청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랑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SK 하이닉스 생산량이랑 전력망이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공장 도면 다 그려놨는데 자재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병목이 해소되는 타이밍이 바로 엔비디아 주가 다음 스텝의 신호가 됩니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아이온큐는요, 여전히 적자 기업이에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지금의 상승은 실적 창출보다는 다르파 수주라는 모멘텀이랑 양자산업 전반의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예요. 아이온큐는 투자 관점이 달라야 해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이 아니라 양자 인터넷 생태계를 장악할 템베거를 발굴한다는 장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예요. 대신 급등할 때마다 비중 조절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예요. 8부, 실전 대응 시나리오. 그럼 지금 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딱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만약 미국 연준이 2026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신호가 뚜렷해진다면요. 그때는 아직 적자지만 성장성 높은 양자 컴퓨팅 주식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와요.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아지거든요. 아이온큐 같은 성장주들한테 날개 달리는 타이밍이에요. 두 번째 시나리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르거나 트럼프 관세 이슈가 심화되면 엔비디아 같은 대형 기술주들도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때는 무지성 풀매수 절대 안 돼요. 분할 매수로 나눠서 들어가는 게 기본이에요. 세 번째 시나리오. 중국이 독자적인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 미국을 추격하는 증거가 나오거나 실제 해킹 불가 양자 통신망을 특정 핵심 지역에 상용화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요. 그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다르파 관련 예산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호예요.
아이온큐한테 오히려 더 강한 바람이 부는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본인 포지션별로도 정리해 드릴게요. 아직 한 주도 안 사고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지금 당장 무지성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엔비디아는 HBM 공급 변곡이 해소되는 뉴스가 뜨는 타이밍을 기다려서 분할 매수하고, 아이온큐는 다음 다르파 프로젝트 진척 발표나 공군 연구소 추가 계약 같은 모멘텀이 뜰 때 분할로 들어가는 전략을 추천드려요. 이미 사서 수익 중인 분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고점 대비 30% 이상 올랐다 싶을 때 비중 일부 덜어내서 현금 확보해 두는 게 심리적으로도 훨씬 안정감 있어요.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지금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지 마세요. 이 두 회사 모두 구조적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분할 매수로 단가 낮추면서 버티는 전략을 택하세요. 내일 아침 눈 뜨면 뉴스 다 볼 필요 없어요. 딱 세 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둘째, 엔비디아와 AI 칩 관련 수출 규제 뉴스. 셋째, 양자 컴퓨팅 관련 정부 계약 발표. 이 세 개 계기판에 어떤 불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룰을 만들어 두세요. 9부, 리스크도 짚고 넘어갈게요.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리스크를 모르면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이에요. 첫째, 밸류에이션 선반영 리스크예요. 아이온크는 아직 적자 기업이고 실제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는 여전히 기술적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주가에는 엄청난 미래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요. 기대감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둘째, 엔비디아 공급망 리스크예요. 중국 수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HBM 공급이 예상보다 더 오래 지연되면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수 있어요. 이 경우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아요. 셋째, 기술 경쟁 리스크예요.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양자 컴퓨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이 경쟁 방식들보다 상용화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무조건 오른다며 빚내서 묻지마 투자하는 건 계좌 녹아내리는 지름길이에요. 무지성 풀매수 절대 안 됩니다. 10부. 마지막 정리예요. 선생님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하나, 엔비디아는 GPU 회사가 아니에요. 젠슨 황의 미친 결정력과 빛의 속도 철학으로 만들어진 지능을 찍어내는 AI 팩토리 기업이에요. 둘, AI의 물리적 연산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 하드웨어 최전선에는 국가 안보의 쉴드를 두른 아이온큐의 양자 네트워크 기술이 있어요. 셋,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22조 원짜리 판 위에서 지능과 연결을 동시에 지배하는 자가 앞으로 10년의 글로벌 부를 독식할 거예요. 과거 1980년대는 물건이 거래되는 시대였어요. 2000년대는 돈이, 2010년대는 데이터가 거래되었죠. 지금 우리는 지능이 거래되는 완전히 새로운 토큰 이코노미 시대의 초입에 서 있어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는 이 지능을 생산하는 공장의 지분이 얼마나 담겨 있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에 작은 불꽃 하나 튀겨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밤새서 팩트체크 완벽하게 끝내고 돈 되는 정보만 싹 다 모아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만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AI 팩토리에서 찍혀 나온 지능이 물리적인 몸통을 입고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완벽 캡으로 돌아올게요.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생님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 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AI 전쟁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엔트로픽이니 오픈 AI니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느니 이 얘기만 떠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 지금 이 AI 슈퍼사이클에서 진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영원히 모르고 그 돈의 강이 여러분 통장 옆을 유유히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새워 뒤진 월가 보고서들, 실제 계약 공시 자료들, 그리고 현직 애널리스트들도 놓친 구조적 흐름까지 싹 다 뜯어왔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짓고 있던 데이터 센터의 절반 가까이가 멈춰섰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아예 취소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AI 기업 역사상 가장 큰 돈이 지금 이 순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죠? 절반은 멈췄는데 돈은 역대 최대로 쏟아지고 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이 역설 속에 진짜 부자들이 지금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자리를 여러분께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AI 업계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연간 환산 매출, 즉 ARR이 지금 기준으로 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올해 4월 초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속도냐면요. 불과 2025년 말까지만 해도 이 수치가 90억 달러였거든요. 반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배 이상 폭발한 겁니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 동네에 새로 생긴 치킨집이 문 연 지 6개월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었다면 어떻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면 불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지금 엔트로픽이 딱 그 상황입니다. 기업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점 오픈 AI의 ARR은 어떻냐고요? 240억에서 250억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따지면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동생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형의 뒤통수를 치고 앞서 나간 상황이 된 거예요. 장외 거래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엔트로픽의 내재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 오픈 AI는 올해 3월 말 펀딩 라운드 기준으로 8,520억 달러입니다. 엔트로픽이 아직 상장도 안 된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은 이미 오픈 AI를 앞질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픈 AI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격이 나왔죠. 올해 4월 13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가 오픈 AI의 내부 메모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최고 매출 책임자, 즉 CRO가 쓴 메모인데요. 여기서 엔트로픽을 정면으로 저격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엔트로픽의 300억 달러 매출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와의 파트너십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약 80억 달러가 부풀려진 수치다. 두 번째, 엔트로픽은 전략적 실수로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픈 AI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한 반면 엔트로픽은 2027년까지 고작 7에서 8기가와트에 불과하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픈 AI가 공식적으로 엔트로픽한테 이렇게 외친 겁니다. 야, 너네 매출도 뻥튀기고 서버도 부족해.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터집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4월 21일,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최대 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합니다. CNBC와 로이터가 동시에 보도한 뉴스예요. 기존의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이미 투자한 돈이 80억 달러였는데 거기에 즉시 50억 달러를 더 투입하고 상업적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최대 200억 달러를 추가로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대가로 엔트로픽은 향후 10년간 아마존 AWS에 1천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2, 트레이니엄3를 사용해서 최대 5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오픈 AI가 7에서 8기가와트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는데 엔트로픽은 아마존의 수표 한 장으로 5기가와트를 단숨에 추가 확보해버린 겁니다. 공개 저격에 수표로 답한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250억 달러 받았어. 이제 됐지?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 관점에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동시에 올해 2월에는 오픈 AI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했거든요. 완전한 양다리 전략이에요. 누가 이기든 아마존은 이기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가위, 바위, 보, 셋 다 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빅테크의 게임 방식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4월 17일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이스와 직접 만남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배경에는 엔트로픽의 신모델 미토스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극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인데요.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걸 활용하지 않으면 중국에게만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월 21일에 이 미토스 모델에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한 정황이 보도됐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도구가 정작 자기 자신의 보안은 뚫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에요. 뒤에서 리스크 파트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수요 폭증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버가 거의 매주 다운되고 있습니다. 3월 초, 4월 7일, 4월 15일, 4월 20일까지 장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4월 7일에는 메이저 아우티지를 공식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엔트로픽은 4월 16일에 요금 체계까지 바꿨습니다. 기존의 월정액 구독 방식에서 월 $20 기본에 사용량만큼 추가 과금하는 종량제로 전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에요. 서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용량을 조절하겠다는 공급 측면의 조치로 읽히는 겁니다. 식당으로 치면 손님이 너무 많아서 1인 메뉴 수량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가 역대급으로 싸우고 있고 그 와중에 아마존이 양쪽에 수십조 원씩 베팅하고 있으며 백악관까지 나서서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둘 다 미친 듯이 인프라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지 아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돈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돈줄을 추적하기 전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정확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예정이었던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규모로 따지면 약 7기가와트에 해당하는 물량이에요. 원인은 세 가지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전력망 경목, 중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충격, 그리고 변압기 부족이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8년 기준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무려 74기가와트에 달하는 반면 실제로 공급 가능한 전력은 약 25기가와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의 50기가와트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5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규모냐고요? 한국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이 대략 140기가와트 수준인데 그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전력이 단 하나의 나라, 하나의 산업을 위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올해 쏟아붓는 설비 투자 총액은 최소 5,300억 달러에서 최대 7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년 대비 최소 33% 증가한 수치예요. 하나로 따지면 무려 700조 원이 넘는 돈이 한 해 동안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겁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돈은 쏟아지고 있다. 이 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혜 기업들이 왜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돈이 흘러가는 첫 번째 길목, 칩입니다. 선생님들, 지금 AI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엔트로픽도,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전부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합니다.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만 결국 같은 가게에서 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삼성과 애플이 서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싸우면서도 둘 다 TSMC에서 반도체를 찍어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숫자가 이걸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젠슨 황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블랙웰과 베라루빈 칩에 대한 수요가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2027년까지 누적하면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2026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81억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약 780억 달러입니다. 분기 매출이 780억 달러라는 건 연환산으로 3,100억 달러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오는 5월 20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까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투자하면서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칩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아마존의 자체 칩이 커버하는 건 전체 AI 컴퓨팅 수요의 일부분이에요. 오픈 AI의 수요, 구글의 수요, 메타의 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요까지 다 합치면 엔비디아 칩에 대한 총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러시 얘기 들어보셨죠? 19세기 미국에서 금광 열풍이 불었을 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AI 전쟁에서 엔비디아가 딱 그 포지션이에요. 누가 이기든 지든 모두가 엔비디아에서 장비를 사야 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전체 설비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에게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두 번째 길목, 데이터 센터입니다. 칩을 샀으면 그 칩을 돌릴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건설의 절반 가까이가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 맥락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두 곳 있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입니다. 코어위브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AI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올해 행보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4월 10일에 엔트로픽과 단연간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10% 넘게 뛰면서 $105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코어위브는 이전에 오픈AI와 $129억, 엔비디아와 $63억 규모의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태예요. 엔트로픽도 오픈AI도 결국 코어위브에 와서 서버를 빌리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AI 회사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결국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서로 다른 항공사들이 같은 공항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공항 운영사는 어느 항공사가 이기든 돈을 버는 구조죠. 네비우스도 비슷한 맥락인데 규모가 한 단계 더 커졌습니다. 3월 16일에 메타와 $270억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발표 하나에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했고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이 약 87%를 넘겼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205로 올렸고요. 생각해보세요. 새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막혀 있는데 이미 가동 중인 인프라를 가진 기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줄 서서 계약하러 옵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지금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수혜를 정면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길목,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야말로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입니다. 아까 2028년 기준으로 거의 50기가와트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돈을 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블룸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데요. 4월 13일에 오라클과 최대 2.8기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 공급 마스터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기 1.2기가와트는 이미 미국 전역에 오라클 프로젝트에 배치되고 있어요. 발상의 전환이 이 계약의 핵심입니다. 전력망이 깔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연료전지를 현장에 바로 설치해버리자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산속 캠핑장에서 발전기를 직접 갖고 가는 것처럼요. 이 계약 하나로 블룸에너지의 수주 잔고가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소형 원전 기업 엑스에너지가 나스닥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16에서 $19 사이, 밸류에이션 최대 $75억 규모예요. 티커는 X2로 나스닥 상장이 이미 승인된 상태입니다. 이 IPO 소식이 퍼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들썩였습니다. 오클로 주가가 28%, 뉴스케일 파워가 20% 넘게 급등했어요.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시장에 퍼지면서 원전주 전체에 구조적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전력 산업에서 돈의 흐름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AI 기업들이 서버를 폭발적으로 늘립니다. 서버를 돌리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망 공급이 부족합니다. 연료전지, 소형 원전, 천연가스 발전소가 대안으로 떠오릅니다. 이 대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수주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정책과 기술이 만들어낸 구조적 돈의 이동입니다. 감정이나 심리로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금이에요. 그리고 빅테크 자체도 수혜주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알파벳, 즉 구글 모회사를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엔트로픽 지분을 약 14%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가 30억 달러 이상인데 엔트로픽 시총이 1조 달러 기준이면 이 지분 가치만 약 1,400억 달러입니다. 투자 원금 30억 달러가 1,400억 달러로 불어난 거예요. 수익률이 46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4월 6일에는 구글과 브로드컴을 통해 엔트로픽에 3.5기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TPU 컴퓨트 용량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1,750억에서 1,850억 달러예요. AI 인프라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엔트로픽과 오픈 AI 양쪽에 걸쳐 있으면서 AWS가 엔트로픽에 1,000억 달러 장기 지출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만 2,000억 달러이고 클라우드 매출의 장기 가시성이 극적으로 좋아진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칩은 엔비디아가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가 수요를 직접 흡수하고 있으며 전력은 블룸에너지와 원전주들이 병목 해결사 역할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투자자이자 공급자이자 고객으로서 이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있고요. 이 구조를 보면 단순히 AI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AI 인프라 밸류체인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핸드폰 들고 증권앱 열고 싶어지실 텐데요. 잠깐만요. 리스크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지뢰밭이 있습니다. 첫째, 엔트로픽 자체 리스크입니다. 서버가 거의 매주 다운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리 매출이 빠르게 늘어도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IT 매체 더 레지스터는 클로드의 품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용자 불만을 보도했어요. 수요가 폭발하는 건 좋은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고객이 떠납니다. 마치 동네에서 제일 인기 많은 빵집인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빵이 덜 익혀 나오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당장은 줄이 길지만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픈AI가 주장하는 매출 80억 달러 부풀리기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클라우드 파트너십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크게 잡혔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엔트로픽의 성장 스토리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토스 모델의 비인가 접근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도구가 정작 자기 자신의 보안은 뚫렸다는 건데요.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에요. 엔트로픽 IPO가 10월로 목표 잡혀 있는데 이 보안 이슈가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 상장 일정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IPO가 지연되면 엔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알파벳과 아마존의 투자 회수 시점도 늦어지는 거예요. 셋째, 밸류에이션 선반영 리스크입니다. 코어위브와 네비우스 같은 중소형 데이터 센터 주식은 올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네비우스가 87% 올랐다는 건 반대로 그만큼 빠르게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낙폭도 크다는 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엑스에너지 IPO 소식에 오클로가 28%, 뉴스케일이 20% 급등한 건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돌림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설비 투자가 올해 최소 5,300억 달러에서 최대 7,000억 달러인데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AI가 실제로 그만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고개를 들면 이 모든 수혜주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구조적이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속도가 영원히 가속될 수는 없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무조건 AI 수혜주라며 빚내서 묻지마 투자를 하는 건 계좌가 녹아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판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3가지 실전 시나리오와 판단 트리를 드릴 테니 본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세요. 시나리오 첫 번째, 엔비디아 5월 20일 실적 발표입니다.
만약 실적이 가이던스인 7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차기 가이던스까지 강하게 나온다면 이건 AI 설비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가속 중이라는 확인 신호입니다. 이 경우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칩 섹터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실적은 맞았지만 차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로 나온다면 그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 경우 칩셋 회대 비중을 줄이고 이미 계약이 확정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는 게 더 방어적인 전략이 됩니다. 시나리오 두 번째, 엔트로픽 IPO 관련입니다. 만약 10월 IPO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알파벳과 아마존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특히 알파벳은 14% 지분의 평가 가치가 공개 시장에서 확인되는 이벤트가 되거든요. IPO 전 알파벳 주가가 AI 인프라 투자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다면 선춤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안 이슈나 규제 이슈로 IPO가 연기된다면 단기적으로 알파벳과 아마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이 경우는 IPO 일정 공식 발표를 확인한 뒤에 진입하는 게 안전합니다. 시나리오 세 번째, 전력 병목 관련입니다. 2028년까지 50기가와트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단기에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블룸에너지, 원전 관련주들의 수주 파이프라인이 계속 채워진다는 의미예요. 다만 이쪽은 기대감이 이미 상당히 주가에 반영된 섹터들이 많습니다. 무지성 풀매수는 절대 안 됩니다. 뉴스 헤드라인 보면서 3-4번 나눠서 분할 진입하는 방식이 이 섹터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복잡한 뉴스 보지 마시고 딱 3가지만 체크해 보세요. 첫째, 미국 신약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 부정적, 내려가면 긍정적입니다. 둘째,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큰 손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셋째, AI 관련 대형 계약 뉴스가 나오는지. 계약 발표 하나하나가 밸류체인 전체를 움직이는 촉매가 됩니다. 이 3가지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본인만의 룰을 만들어 두세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절반이 멈춰섰는데 AI 회사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쓰고 있다. 이 모순의 답은 뭐냐고요? 수요는 확실하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갭은 최소 2028년까지는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 사이에서 칩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엔트로픽이 이기든 오픈 AI가 이기든 그 싸움의 결과와 무관하게 말이에요. 단기적으로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엑스에너지 나스닥 상장, 그리고 10월로 예상되는 엔트로픽 IPO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장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반영된 상태입니다.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되 반드시 본인만의 기준과 타이밍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표면적인 이야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구조적인 돈의 흐름, 이 도미노를 기억하세요. AI 전쟁에서 진짜 돈을 버는 건 AI 기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쟁을 가능하게 해주는 3가지 인프라, 칩, 데이터 센터, 전력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시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이런 AI 투자 밸류체인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이나 투자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밤새워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정보로 무장하셨습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 단결, 성투! 기대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제가 뜯어온 거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뇌에 에어컨 틀어드리는 수준이에요. 뇌 주름 사이사이까지 시원하게 뚫어드릴 테니까 준비하세요. 자, 단도직입으로 묻겠습니다. 오늘의 충격적인 주제, 뭔지 알고 있었나요? 지금 뉴스에서는 엔비디아 주가 신고가 경신, 엔비디아 독주 10년은 간다고 매일 떠들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대부분의 유튜버들도 아직 이 얘기는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얘기예요. AI 패권의 중심축이 GPU에서 메모리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고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기업이 어디인지 거기에 투자 안 하고 있으면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엔비디아만 쫓아다니다가 진짜 큰 흐름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이스트 반도체 석학의 날카로운 분석과 반도체 산업 전문가의 통찰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전쟁의 실체를 싹 다 뜯어왔으니까요. 딱 집중해봐요.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자,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릴 얘기가 5가지입니다. 첫째, 에이전틱 AI가 왜 메모리 수요를 100만 배 폭발시켰는지. 둘째, 엔비디아가 왜 삼성한테 갑자기 하트를 날렸는지의 진짜 속내. 셋째, HBM조차 버리고 SRAM으로 무장한 괴물칩, 그로크의 정체. 넷째, 삼성과 하이닉스의 HBM4 베스매치. 그리고 마지막 5째, 낸드 플래시가 GPU 옆에 앉게 되는 HBF의 등장과 투자 생존 전략까지요. 어디서도 못 들을 초밀도 분석이니까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AI 반도체 산업의 방향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시야가 10배는 넓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일반적인 순서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런 영상은 엔비디아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저는 거꾸로 갑니다. 여러분이 이 판을 진짜 이해하려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라는 변화부터 봐야 하거든요. 왜 갑자기 온 세상이 메모리에 미쳐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나머지 퍼즐이 절대 맞춰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얘기, 에이전틱 AI가 바꿔버린 메모리 시장의 판도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요즘 AI 쓰면서 뭔가 달라진 걸 체감하셨나요?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챗GPT한테 던지던 질문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 문장 영어로 번역해줘. 이 정도였습니다. 길어야 10문장, 단어 수로는 1000개를 안 넘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100페이지짜리 계약서 전부 검토하고 위험 조항 뽑아줘. 이 영상 링크 줄 테니까 내용 요약하고 거기서 내일 발표용 PPT 만들어줘. 심지어 AI가 알아서 인터넷 검색하고 파일 정리하고 이메일까지 보내버립니다. 이게 바로 에이전틱 AI, 비서형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변화가 반도체 시장에 던진 파장이 어느 정도냐면요. 핵폭탄 수준입니다. AI가 한 번에 읽고 기억해야 하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컨텍스트 랭스, 문맥 길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만 해도 이게 10,000개 토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개를 넘어 기가바이트 단위로 치솟고 있어요. 여기서 수학의 마법이자 저주가 시작됩니다. 입력 데이터가 1000배 늘어나면 AI가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메모리는 단순히 1000배 느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가중치를 매기는 어텐션 연산의 특성 때문에 필요한 메모리 수요는 그 제곱인 거의 100만 배까지 폭발하게 됩니다.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스타벅스 신촌점을 생각해 보세요. 2023년만 해도 하루에 아메리카노 500잔을 팔던 카페입니다. 근데 갑자기 메뉴가 5만 가지로 늘어난 겁니다. 아메리카노, 라테, 프라푸치노는 물론이고 고객이 원하는 원두, 시럽, 온도, 용량, 심지어 컵 모양까지 전부 커스텀 주문으로 받는 거예요. 이러면 바리스타, 즉 연산을 담당하는 GPU가 아무리 빠르고 많아도 소용없어요. 재료와 레시피를 저장해두는 물류 창고, 그러니까 메모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카페 자체가 마비됩니다. AI가 똑똑한 이유가 복잡한 수학 계산 때문이라고들 생각하는데 반도체 학계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AI가 똑똑해 보이는 건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절대 잊지 않고 0.1초 만에 꺼내오는 기억력, 즉 메모리 때문이에요. 작년 가을부터 일론 머스크, 샘 알트만, 리사 수 같은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앞다투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문을 두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차, GPU만 신경 썼는데 기억력이 달려서 AI 서비스가 멈추게 생겼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을 달리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시대에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얘기, 엔비디아 제국의 딜레마와 수성 전략입니다. 엔비디아 GPU를 비유하자면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고 태평양을 오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자랑해요. 반면 과거의 CPU는 속도는 빠르지만 짐을 조금밖에 못 싣는 쾌속정이었죠. AI 학습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려면 쾌속정이 아니라 컨테이너선 수천 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대중들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컨테이너선 엔진만 계속 업그레이드하면 AI 성능이 무조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요. 틀렸습니다. 아무리 배 엔진이 좋아도 화물을 싣고 내릴 항구가 좁고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소용없어요. 이걸 반도체 용어로 메모리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딱 이 상황이에요. GPU 자체의 연산 속도를 끌어올리는 기술적 혁신이 물리적, 수압적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칩 하나로 다 해먹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변화는 GTC 2026 같은 엔비디아의 대형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의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면 소름 돋게 드러납니다. 과거의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성능으로 경쟁자들을 전부 밟아버리는 공격수였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는 철저히 시장을 잘게 쪼개서 방어하는 수성 전략으로 돌아섰거든요. 어떻게 방어하고 있냐고요? 첫째가 칩의 기능 분할입니다. 예전엔 학습도 하고 추론도 하는 범용 GPU 하나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먹었는데 이제는 학습 전용 칩, 추론 전용 칩, 글자를 생성하는 디코딩 전용 칩까지 기능을 잘게 쪼개서 방어선을 치고 있어요. 성능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기 버거우니 영토를 잘게 나눠 닭개 전투를 하겠다는 거죠. 둘째가 고도의 고객 다변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젠슨 황이 삼성전자 부스에 가서 사인을 남기며 땡큐 삼성을 외쳤던 사건에 진짜 의미가 나옵니다. 많은 언론이 드디어 삼성 HBM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환호했는데 냉정하게 판을 읽어봐야 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가 HBM 물량을 거의 독점 공급해주면서 엔비디아의 성공을 도왔습니다. 고맙긴 한데 일개 회사의 목을 계속 매면 어떻게 될까요? 부품 가격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의 생산량만으로는 폭발하는 AI 서버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만약 삼성이 화가 나서 엄청난 자본력으로 수요를 끌어올린 뒤 AMD나 구글 TPU에 HBM을 헐값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엔비디아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들한테 무기를 대주는 꼴이 되는 거죠. 결국 젠슨 황의 땡큐 삼성은 단순히 제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의 가격 협상력을 견제하고 삼성이 내 경쟁자들한테 붙는 걸 막기 위한 고도의 국제 정치급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물량은 의리 있게 함께해온 하이닉스에 더 많이 배분하더라도 삼성을 옆에 두면서 양쪽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의 천하는 끝나는 건가요? 당장 1, 2년 안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수에서 방어자로 태세를 전환했다는 건 주가 상승의 기울기가 과거처럼 폭발적이기보다는 완만해질 수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이걸 읽는 투자자와 못 읽는 투자자의 1년 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삼성과 하이닉스를 저울질하며 수성 전략을 짜고 있는 사이 뒤통수를 서늘하게 만드는 저격수가 등장했습니다. HBM을 아예 쓰지 않고 AI 모델을 엔비디아보다 20배 빠르게 돌리는 괴물칩의 등장입니다. 세 번째 얘기, HBM을 버린 2단아, 그로크, LPU와 SRAM의 비밀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그로크라는 기업이 내놓은 LPU, 언어 처리 장치입니다. GPU도 아니고 NPU도 아닙니다. 오직 언어 모델만을 위해 태어난 칩이에요. 앞서 엔비디아 GPU를 컨테이너선에 비유했죠? 이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구가 바로 HBM이에요. 용량이 엄청나서 거대한 AI 지식을 다 담아둘 수 있지만 배가 오가는 시간이 있어서 배답을 내놓는데 약간의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로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복잡하게 외곽의 거대 항구 창고, 즉 HBM을 왜 써? 그냥 칩 하나 안에다가 도시명 초고속 미니 창고를 다 때려박자. 이게 바로 SRAM, 정적 램입니다. SRAM은 D램이나 HBM보다 속도가 수십 배 이상 빠릅니다.
그로크 데모 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엔비디아 최신 칩이 초당 20단어를 생성할 때 그로크 LPU는 초당 350에서 500단어를 뱉어냅니다. 질문하자마자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답변이 쭉 완성되는 거예요. 비유로 들자면 공항 패스트트랙 전용 창구입니다. 일반 줄은 100명이 기다리는데 패스트트랙은 즉시 통과해요. 처리량이 적은 대신 속도만큼은 아무도 못 따라옵니다. 와, 그럼 이제 HBM 다 망하고 SRAM이 시장 먹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또 착각이 발생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숫자로 팩트 폭격을 해드릴게요. 엔비디아 최신 칩 하나에는 HBM이 192GB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로크 칩 하나에 들어가는 SRAM 용량은 고작 0.5GB예요. 현재 우리가 쓰는 1200억 개 매개변수짜리 대형 언어 모델을 구동하려면 최소 120GB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엔비디아는 칩 하나나 둘로 깔끔하게 해결해요. 그로크 칩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5GB짜리 칩을 무려 240개나 서버렉 전체에 억지로 연결해서 구성해야 겨우 작동합니다. 경기장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는 5만 명을 수용하는 월드컵 경기장 하나입니다. 그로크는 100명짜리 소극장을 240개 지어놓고 연결망을 뚫어놓은 거예요. 공간 차지, 전력 소모, 데이터 센터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 비싸고 거대한 그로크는 어디에 쓰냐고요? 극단적인 초저지연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핀포인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시속 200km로 날아오는 공을 피해야 하는 산업 로봇을 생각해 보세요. 0.5초 동안 생각하면 이미 로봇은 파손됩니다. 그로크 칩은 0.01초 만에 즉각 반응해요. 공장 자동화 긴급 제어, 자율주행의 찰린 나의 판단, 고빈도 주식 거래처럼 단 한 명의 사용자라도 미친 듯한 속도를 요구하는 곳에 쓰이게 될 겁니다. 재미있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왜 그로크는 세계 1위 TSMC가 아니라 삼성 파운드리에 칩 생산을 맡겼을까요? 단순히 삼성이 영업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의 뼈아픈 한계 때문이에요. 공정을 최신으로 줄이면 계산을 담당하는 로직 부분은 크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로크 칩의 핵심인 SRAM은 아무리 최신 공정을 써도 크기가 별로 안 줄어듭니다. 가장 비싼 최신 공정을 써봤자 SRAM 크기가 안 줄어드니 원가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단가가 20에서 30%싼 삼성 파운드리에 맡겨서 칩이 조금 커지더라도 많이 찍어내는 게 그로크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로크의 SRAM이든 엔비디아의 HBM이든 결국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AI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이 연산 능력에서 메모리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다음 얘기가 연결됩니다. 네 번째 얘기, HBM4 삼국지와 커스텀 메모리 시대의 도래입니다. 현재 HBM 시장의 승자는 단연코 SK 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등에 업고 HBM3와 HBM3E 시장을 선점하며 날개를 달았죠. 그래서 대중들은 앞으로도 HBM은 영원히 하이닉스 독주 아니냐고 생각해요. 반도체 역사를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HBM1은 AMD와 하이닉스가 주도했지만 HBM2에서는 삼성전자가 판을 뒤집었어요. 그러다 강영진의 뼈아픈 오판으로 HBM3 투자를 멈칫한 사이 칼을 갈고 있던 하이닉스가 왕좌를 탈환한 겁니다. 세대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전쟁의 다음 격전지가 바로 HBM4입니다. HBM4부터는 시장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의 HBM이 기성복이었다면 HBM4부터는 철저한 맞춤 정장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원하는 HBM4, 구글 TPU가 원하는 HBM4, AMD가 원하는 HBM4의 설계도가 전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미리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세요 하던 시장에서 고객이 설계도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는 완전한 수주형 비즈니스로 바뀌는 거죠. 이 맞춤형 HBM4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베이스 다이입니다. D램을 16층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 뒤 가장 아래층에서 GPU와 직접 소통하며 데이터를 뿌려주는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두 회사의 전략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SK 하이닉스는 스스로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베이스 타이 제작과 패키징을 세계 1위 TSMC에 맡깁니다. 강력한 동맹이지만 역으로 TSMC의 생산량에 목줄이 쥐어지는 구조예요. TSMC가 물량을 못 빼주면 HBM을 더 찍어내고 싶어도 못 찍어냅니다. 삼성전자는 베이스 다이 설계부터 생산, 그 위에 디램을 쌓아 올리고 패키징하는 모든 과정을 집안에서 혼자 다 해결하는 토털 솔루션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해줄 수 있으니 속도와 가격 협상력에서 엄청난 강점을 갖게 돼요. 그런데 HBM4를 만드는 건 단순히 칩을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9층 아파트 16층을 짓는 극한의 건축공학이에요. 1층부터 16층 펜트하우스까지 전력이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하고 신호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하며 수만 개의 데이터를 나르는 통로는 빛의 속도로 오르내려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발열입니다. 칩 16개를 겹겹이 쌓아놓고 전기를 때려 부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걸 식히지 못하면 칩이 그대로 녹아버리거나 성능이 반토막 납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4 경쟁에서 눈에 띄게 뒤처지는 이유도 이 극악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열 제어, 전력 공급, 신호선 배선 기술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과의 기술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어느 쪽이 HBM4의 왕좌를 차지할지는 2026년 연말이 되어봐야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치열한 경쟁 덕분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아예 범접조차 못하는 초격차의 성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끔찍한 물리적 한계가 또 찾아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HBM 아파트를 20층, 30층 무한정 높게 지을 수는 없어요. 냉각 장치를 달아야 하는 패키징의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량은 100만 배 더 필요한데 칩을 쌓을 공간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궁극의 무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얘기, HBF와 3D 캐시, 한계를 뚫는 아키텍처의 마법입니다. HBM만으로는 초거대 AI가 요구하는 메모리 용량을 도저히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메모리가 100TB 단위까지 치솟을 텐데 HBM의 용량과 층수는 물리적 한계가 있거든요. AI에는 무조건 고급 디램만 쓰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용량의 한계 때문에 결국 가장 싸고 데이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낸드 플래시가 GPU 바로 옆자리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겹겹이 쌓아 올려 대역폭을 극대화한 차세대 메모리가 바로 HBF,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입니다. 왜 필요한지 스토리로 설명드릴게요. 챗 GPT와 대화를 나눌 때 AI는 두 종류의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방금 던진 질문을 0.1초 만에 해석하고 답을 만들어내는 단기 기억이 필요하죠. 이 역할을 HBM이나 그로크의 SRAM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AI가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대화, 3개월 전에 지시했던 프로젝트 맥락, 과거의 모든 기록을 기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형 도서관 지하 창고 같은 장기 기억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낸드 플래시 기반의 HBF예요. 이 개념을 반도체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HBF를 만들 때 겉모양과 규격은 HBM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라. 안에 디램이 들어있든 낸드 플래시가 들어있든 외형 규격을 같게 만들면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칩 설계자들이 이게 HBM인지 HBF인지 골치 아프게 고민할 필요 없이 레고 블록 끼우듯 꽂아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기존 생태계 호환성을 무기로 진입장벽을 없애버리는 전략이에요. 이런 발상은 이미 AMD의 칩 설계에서도 나타납니다. AMD의 3D V캐시 기술을 보면 비싼 최신 공정으로 만든 CPU 코어 위에다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형 공정으로 만든 거대한 SRAM을 옥탑방처럼 얹어버렸어요. 비싼 땅은 연산에 몰빵하고 싼 땅은 기억력에 몰빵해서 둘을 이어붙이는 겁니다. 천재 설계자 짐 켈러가 이끄는 텐스토렌트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HBF가 상용화되면 HBM은 쓸모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둘은 대체제가 아니라 완벽한 보완제입니다. AI 연산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HBM 스포츠카와 방대한 지식을 끝도 없이 담아두는 HBF 화물 열차가 섞이면서 메모리가 컴퓨팅의 중심이 되는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세상이 완성될 겁니다. 이 판에서 HBM과 HBF를 모두 만들 수 있는 기업, 즉
D램과 낸드를 동시에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AI 반도체 시장은 영원히 우상향할 것 같죠? 근데 투자자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장밋빛 미래를 한 방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뇌관이 있어요. 여섯 번째, AI 버블론의 실체와 멘탈 게임 생존법입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면 빅테크 기업들이 심지어 만기 100년짜리 채권까지 발행하면서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100년 후의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쩐의 전쟁이에요. 대중들은 AI는 시대의 혁명이니 무조건 돈이 된다고 굳굳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면서 달려갈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일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AI 인프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세 가지 병목을 뚫어야 합니다. 첫째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고, 둘째가 전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이에요. 발전소가 부족해지면 AI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장 치명적인 병목이 바로 수익화입니다. 넷플릭스가 매달 구독료를 받아 콘텐츠 제국을 유지하듯 AI 서비스가 사람들이 진짜로 돈을 낼 만큼 충분히 가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 3년 안에 그 캐시카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미래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내가 AI한테 방대한 논문 자료를 던져주며 분석해달라고 하면 AI는 몇 초 안에 완벽한 리포트를 토해냅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내가 읽고 이해하는데 몇 시간이 걸려요. 결국 사람이 AI 발전의 병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인간의 정보 처리 속도가 AI를 쫓아가지 못하면 나중에는 인간을 건너뛰고 AI와 AI가 자기들끼리 통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I가 스스로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면서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시장이 폭주하게 됩니다. 수익화 실패로 버블이 터지냐, AI가 자체 생태계를 만들어 가속하느냐의 두 갈림길이 바로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투자자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강력한 행동 지침 드립니다.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무지성 풀매수도 절대 안 됩니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기도 하지만 버블의 공포와 희망 사이에서 버텨야 하는 극한의 멘탈 게임입니다. 역말정산 뱉어낼 줄 알았다가 환급받을 때의 그 기분, 투자에서도 느끼려면 최소 3번에서 4번 분할 매수해야 하고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버릇을 들여야 해요. 투자 대상을 고를 때는 단기 테마주가 아니라 생태계를 장악한 기업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건 생태계를 장악한 일루 2개의 거인뿐일 겁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돈, 에너지, 메모리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버텨내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 보유 기업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질문 하나 더 짓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추격이 매서운데 한국 HBM을 따라잡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국의 화웨이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HBM을 탐내고 연구하고 있지만 삼성과 하이닉스는 무려 15년 넘게 이 분야의 우물을 파왔어요.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몇 년 뒤 초창기 HBM 모델을 복제해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 한국 기업들은 HBM5, HBF로 저만치 달아나 있을 겁니다. 중국은 물리적으로 세대를 뛰어넘기 힘든 시간의 격차에 갇혀 있어요. 자, 이제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첫째, 에이전틱 AI의 등장으로 컨텍스트 랭스가 100만 배 폭증하면서 AI의 핵심 권력이 연산에서 기억으로, GPU에서 메모리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둘째, 엔비디아는 이미 공격수에서 방어자로 태세를 전환했고 그로크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와 HBM4 커스텀 메모리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에게 역사상 유례없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셋째, HBF의 등장으로 메모리 중심 컴퓨팅의 시대가 완성되고 있으며 D램과 낸드를 모두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이 생태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실전 행동 지침을 드릴게요.
오늘 당장 메모리 반도체를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경기 좋으면 잘 팔리는 범용부품이라는 구식 마인드를 버리세요. 이제 메모리 기업은 AI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해야 할 대상은 그 시스템 반도체 마인드로 무장하면서 파운드리, 패키징,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아우르는 메모리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계기판만 매일 확인하세요. 첫 번째, HBM 공급 계약 동향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주문을 늘리는지 줄이는지가 두 회사 주가의 방향타예요. 두 번째, 환율과 외국인 수급입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이상일 때 외국인들이 한국 반도체주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냐, 순매도냐를 매일 체크하세요. 세 번째, 삼성전자 HBM4 수율 관련 뉴스입니다. 수율이 70%를 안정적으로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이 삼성전자 주가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새 계기판에 파란불이 들어오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는지에 따라 기계처럼 움직이는 나만의 룰을 만들어 두세요. 영상의 첫 시작에서 던졌던 화두 기억하시나요? AI 패권의 중심이 GPU에서 메모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시죠? 차세대 시가총액 1위의 자리는 복잡한 계산기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지식을 기억하고 통합하는 거대한 메모리 생태계 기업에서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의 메모리가 전 세계 AI의 심장과 뇌를 장악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도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을 꿰뚫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와 인사이트에 진짜 무기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종목이나 더 깊이 파봤으면 하는 경제 뉴스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 완벽하게 끝낸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선생님들, 우리 진짜 다 같이 단결 성투